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봉의 경제특강. 오늘은 제18강을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경제특강 거의 막바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히말라야 산으로 얘기하면 정상 이미 찍었고요. 한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턱 내려오고 있고요. 조만간 저 바닥이 베이스 캠프가 보입니다. 이제 네, 힘들었어요? 네, 모든 게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수백 년 동안 그래도 이 머리 좋다고 하는 애들이 특히 영국 뭐 이런 데서 뭐 스미스를 비롯해가지고 케인즈 뭐 이런 대가들이 뭐 만들어놨던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리가 깊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낸 사람도 있는데 그걸 설명을 듣고 이해 못하겠다? 그거 좀 곤란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뭐 실업 인플레이션이 뭐다? 설명할 필요 있어요? 설명 필요 없죠? 예? 길 가는 초등학교 학생한테도 물어봐도 실업과 인플레이션 뭔지 압니다. 우리 삼촌 집에서 놀고 있어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 5년째 놀고 있어요. 실업자예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요? 그러죠? 예? 떡볶이 값이 한 접시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1,300원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1,500원이에요. 근데 오히려 양도 줄어요. 예. 내 돈을 뺏어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청년 실업 문제 크다 그러죠? 뭐 청년만 실업입니까? 예? 전 국민이 실업자 될 판이에요. 근데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업이라 하는 거는 업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특히 지금의 특히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은 내가 월급급여 월급을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학교 시스템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학교하고 교도소하고 백화점 이 공통점을 아세요? 학교, 교도소, 백화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아세요? 이 건물이 비슷하게 생긴 건물 구조가. 건물 구조가 어때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창문을 적게 만드네요. 왜 외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학교에서 여기 본다고요? 여러분들 창문 보세요. 학교 굉장히 작아요. 이게 뭐냐면은 백화점도 백화점 특히 외부 창문이 없어요. 그럼 들어가면 외부 보지 않고 안에서 뭘 합니까? 여기는 소비만 하라 그러죠. 여기는 총효용, 우리가 쾌락을 감소시키는 범죄자들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스테이해라,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정지해라, 이러는 거고요. 우리 쾌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죠. 학교는 뭐예요? 여기는 공장이에요. 뭐의 공장이죠? 취업자의 공장이죠. 취업자의 공장.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철저하게 남이 만들어 놓은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는 취업자, 그러니까 월급쟁이를 양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이게 영국에서 산업혁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대화된 이런 시스템들이, 건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는 그다지 그렇게 여러분들 월급쟁이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계속 다 대학 가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니까 실업자가 아마 다 놀 거예요. 이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다 공무원 하려고 달려들죠? 저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원발의 오줌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으로 월급 줘가지고 이 취업자를 생산해내는 이 시스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비밀에서 보겠어요.
자, 우리 삼촌도 놀고, 우리, 형아도 놀고, 다 놀고, 심지어 아빠도 놀아요. 근데,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이라는 게 뭐예요? 3%? 4%? 이렇다 그러죠? 내가 느끼기에는 한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노는 것 같은데, 반절은 노는 것 같은데, 그럼 한 50%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실업률을 내는 통계가 굉장히 웃겨요.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자, 이거 한번 또 따라가 보세요. 굉장히 웃기는 통계입니다. 우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전수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당신이 15세 이상인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노동 불가능 인구로 빠집니다. 이건 아예 통계 대상에도 빠져요. 전체 인구에만 잡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거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아예 이제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아예 통계에 안 잡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수감자인가 하면 예스 하면 여기도 노동 불가능 인구로 가요. 근데 군인도 월급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징병제 시스템 하에서는 군인은 노동하는 인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이 하는 일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왜? 전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죄수가 거기 그 깜빵에서 휴식 취하고 거기서 보석 치고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이거 메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나 군인들이 총 들고 대포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빡빡 기는 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과 죄수는 노동 불가능 인구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왜냐? 부가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취업자냐 실업자냐라는 걸 통계할 때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우리가 GDP가 뭐라 그랬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내에서 창출된 최종 생산물의 부가가치, 최종 생산물의 가치, 즉 각 단계에서의 생산된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 합계, 이거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GDP의 창출에 기여한 거죠. 총알을 한 방 쏜다 해서 GDP가 올라가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나라 지금 군인을 이렇게 한 60만입니까? 50만입니까? 이 정도 유지하면요. 이 우리나라 GDP가 발목이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모병제로 가가지고 군인을 최소 정예화 시켜야죠. 모병제로 하면은 지금 군인 두세 명이 할 일을 한 명의 군인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군인이 예를 들어서 60만 명이다 그러면은요, 모병제, 즉, 월급을 주고 이렇게 고용하는 군인은요, 20만 명이면 돼요. 여러분들 군대 아직 안 갔다 온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군대 가보면요, 황당합니다. 노동의 생산성, 효과라는 것이 정말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게 군대 조직이에요.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군인 수가 줄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실업자 문제가 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이 이제 군비로 돈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탱크 사고, 미사일 사고, 잠수함 사고, 이거 다 돈 아닙니까? 이 GDP에는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GDP에 포함되지 상당히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빼면 노동 가능 인구가 돼요. 자, 이제 이 노동 가능 인구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 이상이면서 군인이나 죄수가 아닌 사람들을 쭉 빼놓고서 노동 가능 인구를 계산을 하면요. 물어봐요. 당신은 지난 15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yes 하면 취업자가 되는 겁니다. yes 하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취업자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거나 일당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월급을 주는 입장이죠. 그죠? 사장도 취업자입니다. 예? 단지 업의 종류가 다른 것 뿐이에요. 이윤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장은. 그죠? 내가 카페를 운영한다. 내가 알바를 고용한다. 그럼 나는 월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윤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거냐? 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일. 그리고 최소한 1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이건 돈을 받고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돼요. 또는 내가 우리 엄마가 운영하는 그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그냥 돈 안 받고 일해줬어요. 무급근로죠. 돈 안 받고 하는 거. 엄마한테도 알바비 받아요? 나쁜 거. 받지 마세요. 무가족근로 18시간 이상 하면 그것도 취업자가 됩니다. 황당하다고요? 예, 이게 황당해. 원래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다 그러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예. 그만큼 통계는 거의 거짓말과 동의합니다. 예. 세상을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줘요. 예. 근데 맨날 언론에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뭐래요? 맨날 뭐 실업률이 어떻고 뭐 취업률이 어떻고 통계가 어떻고 이렇게 떠들죠. 예? 그게 사실인 것처럼. 예. 뭐 사실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또 사실로 믿는 게 또 인간이에요. 예.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로 가면요. 여기서 노로 가면 취업자가 아니네요. 취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다 실업자냐? 그렇지 않아요. 웃깁니다. 웃겨요. 다 실업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게 아니면 다 실업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뉘어요. 실업자인 경우는 어떻게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 까다로워요. 아무나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 실업자야. 아니에요. 통계상 실업자를 잡으려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어렵다. 취업자가 되는 것보다 실업자가 되는 게 더 어려워요. 예? 지난 4주간 일하지 않았고 또 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야 돼요. 예? 왜요? 벼룩시장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 알바 얼마 이런 활동 이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야 돼요. 예? 어디 면접을 보러 가거나 잘렸더라도 면접을 보러 가거나 어디다 원서 내거나 아니면 내가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는 거? 난 백수인데 이게 실업자 아닙니다. 예? 예. 시험 공부하는 건 적극적 구직 활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적극적 구직 활동을 안 봐요. 왜?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명 붙습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많아야 한 3명, 5명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시험 공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거는 꽝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구직 활동을 안 봐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쟤네들 괜히 생쇼한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합니까? 네, 현실은 냉혹합니다. 네? 그러나 면접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알바한다고 면접 보고 이러고 하는 건 뭐예요? 물론 잘릴 수도 있지만 그건 100명 중에 1명 됩니까? 그거보단 높죠 확률이. 그죠? 그 정도로 구직 활동을 했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활동인 경우에 이게 구직 활동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했는데 안 된 경우가 실업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공부, 예? 나 대기업 간다고 3수, 5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거 다 실업자 아닙니다. 예, 영원히 안 될 애들이에요. 자, 현실을 냉혹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취업되면 당장 일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다 갖춘 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간 일하지 못한 자. 이것이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취업자도 아닌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비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비경제 활동이. 뭐냐? 예를 들어 집에서 애 보고 있어요. 애 보는 엄마, 아빠. 수입은 없어요. 애가 젖달라는데 참 답답합니다. 가사 노동하는 우리 아줌마들. 대한민국의 아줌마는 위대하다 그러는데 전혀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전혀 기여를 못하는 부류에 들어갑니다. 심신장애자,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연로, 노인들. 너무 늙어서 일을 못해요.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 전혀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 공시생들,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목내 달고 있는 애들 전혀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이름의 비경제활동인 것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인생에 힐링이 필요해 하면서 뭐 6개월, 1년 동안 저기 뭐 어디 배낭여행 떠나고 다니는 애들 다 여기 휴식자, 인생에 힐링을 하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뭐 15세 이상 중에서 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다 비경제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취업자와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참 용어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실업자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요? 그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다. 내가 경제활동, 지금 당장 일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못하지만 바로 일할 레디고 나는 준비된 인간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던 것처럼 난 준비된 워커다. 일하는 사람이다. 워커.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자도 경제활동을 지금 지금 현 시점은 안 하고 있지만 바로 언제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바로 내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통계를 내는 걸 보세요. 실업률이라는 거는 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것 중에서 실업자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퍼센트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전체 15세 이상 중에서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를 잡으면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게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인데 이 실업자의 기준을 굉장히 애매하게 잡아놨어요. 이 보세요. 이 실업자가 이런 것들을 다 실업자가 아닌 걸로 빼놨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 인구가 얼마나 합니까? 이 인구가 그죠? 여러분들 그 노량진에서 지금 공시생으로 노량진과 신림동 거리를 배회하는 인구가 지금 공시생이 전국적으로 50만, 100만 이렇습니다. 50만인지 100만인지 아무도 모르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게 다 빠져있어요. 그 젊은 청춘들이. 지금 고등학생들도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그럽니다. 지금 거의 그런 수준에 와 있는데요. 이제 5년 후, 10년 후에는요, 수능에 대한 기사는 안 나와요, 언론은. 공무원 시험이 내일이다 그러면 다 그냥 내일 뭡니까? 우리 맨날 수능 시험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직장은 다 10시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죠. 이제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됩니다. 참. 겁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다 실업자에서 다 빼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들 이거 다 빼버려요. 그거 어떻게 하랍니까? 이거. 그리고 학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몇 퍼센트인가? 거의 88% 이래요. 지금 거의 대학 정원하고요. 입학 정원하고요. 고등학교 졸업생, 매년 졸업생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졸업하면 다 마음만 먹으면 이제 어느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는 거지,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은 곳에 내가 가는 거는 내가 등록금만 내겠다는 건 다 가능해요. 자, 원래 대학이라는 건 그 대중화될 수 없는 상품이에요. 이게 한국 경제가 왜곡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대학생, 즉 대학 교육이 대중화되는 데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원래 이 대중화돼서는 안 되는 상품입니다. 대중화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 보면 미국도 대학 진학률이 좀 높다고 하지만 한 60% 수준에서 맴돌아요. 60%. 고졸자의 한 10명 중에 6명가 대학을 간다고 봐요. 유럽은 더 떨어져요. 유럽은 한 50% 내외에서 돕니다. 절반은 안 가요. 그리고 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적어요.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이라든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옵션입니다. 네,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학생이 많으면요, 그거 다 가계 부담이고 이게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대학생을 수를 확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학들을 반은 통폐합해가지고 다 대학 정원을 반을 줄여버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그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네, 미국 같이 그 대학 교수보다 트럭 드라이버가 돈을 더 잘 벌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뭐 대학 왜 가?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는요, 대학 교수가 3D 업종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비정규직의 대표적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돼요. 대학에서 교수라고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이게 그 정규직으로 되려면 테니어가 돼야 되는데, 테니어가 되는 사람은 상당히 보통 나이 40세 이상 돼야지 테니어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 뭐 30 전후에서 대학 교수가 되면 10년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테니어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뭐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그냥 떠들이죠. 보따리 싸도 떠들이다 박봉에 시달리는 게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학 교수를 리스펙트 하지 않고요. 교수 갔다가 장관 안 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에 정말 그 현직 대학 교수를 갖다가 장관시킨다라는 건요, 그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 예전에 클린턴이 했던 건가요? 라이스 검은 블랙 우먼이죠. 라이스 국무장관이라고. 그 대학 교수인데 거기를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아주 대서특필했죠. 그러니까 그 미국같이 실용주의 사회에서는요, 교수는 그냥 교수라는 건 책 보고 그냥 이렇게 강의나 하고 하는 건데, 현장을 모르잖아요.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사회로 간다면은, 이쪽에 부가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보수도 작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 수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수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낮게 잡히죠. 실업자 수는.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또 뭐와도 관계됐냐면요, 실업수당. 여러분들 실업수당 아세요? 잘리면은 이제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이걸 실업수당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받았던 월급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에 보통 뭐 60%다 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줍니다. 무한히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직업 찾을 때까지 이제 먹고 살라고 돈 주는 건데, 이게 실업자여야지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의 기준을 또 엄격히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실업수당을 받는 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빵꾸나잖아요. 정부도. 그러니까.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5세에서 29세 사이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이 나이에 실업자 수. 예, 이 공식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실업률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뭐 3%, 뭐 4% 이렇게 낮게 나오기 때문에 예, 보통 고용률이라는 걸 많이 사용해요. 예,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과연 취업자는 몇 %인가 하는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이 실업자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업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실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거든요. 과연 실업은 왜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실업은. 예? 여러분들 실업은 왜 발생한다고 봐요? 원인. 실업의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뭐라고 봐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노동의 공급, W죠. 이건 임금이고 이건 노동이고요.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 이렇게 있는데요. 균형 인구의 이 시장 W라는 즉 임금이라는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동 조절되면은 뭐 실업이라는 게 크게 발생할 일이 없다라는 거 본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이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노동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을 제한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다. 이게 최저임금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은요, 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L1부터 L2까지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 다 안 팔리고 남아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다 고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그래요. 우리가 보통 노조 가입률이 우리나라 10%도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 11%, 뭐 12%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노조가 거의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임금, 올리려고 하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실업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실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연 실업률이라다 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원래 이제 우리가 총공급구선은 우상향하다가 일정 선상에서 수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AS. 이게 물가 수준이고요. 이거는 산출량 수준이고요.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AD.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단기 총수요 곡선이죠. 여기까지는 이 구간은 이거는 단기 총수요 단기 총공급 곡선이고요. 이거는 장기 총공급 곡선. 요 구간은 장기 총공급.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이런 노동조합이라든가 정부 개입만 없으면 임금이 실질임금 수준에서, 실질임금이라는 건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을 얘기하죠. 화폐임금, 명목임금이라는 거는 내 통장에 찍힌 화폐 단위의 100만원, 90만원 이러는 화폐 단위의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의 작용에 의해서 균형 고용량이 달성되고, 균형 임금이 달성되고 균형 고용량이 달성되는데, 이것이
이것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자연 실업. Natural unemployment. Right. 이게 자연 실업자의 수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여기서 이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자연 실업률이다라는 거예요. 자연 실업률. 네? 자연 실업률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뭐 굉장히 편안하다, 자연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장기적으로 없애기 힘든 실업자의 수를 자연 실업자 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연 실업자를 뭐로 보냐면은 보통 이제 실업의 종류를요, 마찰적 실업, 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삼성에서 일하다가 뭐 다른 때 좀 어떤 이유로 잘렸어요. 그만뒀어요. 그럼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죠. 근데 바로바로 이동됩니까? 좀 찾는데 한두 달 걸리거나 아니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가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는 건 모든 계절적 실업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농업 같은 경우 겨울에 놀 수밖에 없죠. 그죠? 물고기 어떻게 잡아요? 아니 이제 농사 어떻게 지어요? 겨울에. 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한 계절에 놀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적 실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이 변화하면 발생하는 그런 실업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단기적인 실업들은 다 이렇게 해소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정한 실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고용 수준에서 발생하는 실업률, 이것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완전 고용. 장기적으로 완전 고용 수준이고. 여러분들 완전 고용이라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완전 고용이라 해서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고용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업자 단 한 명도 없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구조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실업이죠. 예?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실업, 이 있는 상태에서 다 고용한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 경제는 총생산량은 더 이상 그 수요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다. 즉 물가 수준과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고전학파를 중심으로 현대 경제 분석에서도 장기적인 총고곡선은 이렇게 수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총수곡선의 이동에 의해서, 즉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수준이 확 올라가지만 고용량을, 즉 산출량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은 이 단기적으로만 단기 공급 곡선 영역에서만 가능하고, 여기서는 아무리 총수요를 증가시켜도 물가 수준만 상승하죠? 그죠? 고용량 증가 안 하죠? 산출량 증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도 사실 수직일 수밖에 없다. 장기 총고 곡선이 수직이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과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눕니다. 실업을요. 자발적 실업은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는 실업이고요. 비자발적 실업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 하에서도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구조적 실업 같은 것이 일정 부분 발생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최소한 존재하는 실업을 우리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자연 실업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갔어요. 자,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할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물가는 뭐냐? 물가. 프라이스라는 건 뭐냐? 전체적인 가격을 평균 낸 거예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떤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뭐예요? 디플레이션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해요? 이건 통화량이 증가해요. 화폐의 양이 증가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무인도에서 혼자. 아니 갑순이하고 철수하고 둘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예?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씩만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햄버거가 여기 있습니다. 햄버거를 사 먹어요. 예? 햄버거를 하나 사 먹어요. 그러면 1,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산물은 똑같은데 여러분 주머니에 1,000원씩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돈을 뿌려줬어요. 예? 1,000원씩 더 뿌려줬어요. 그러면 주머니에 1,000원씩 더 들어갔죠. 주머니 2,000원 있죠. 그러면 이거 2,000원에 사 먹어야 돼요. 예, 지금 뭐 양적 하다라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뭐 헬리콥터에 정말 해가지고 풍선 뭐 삐라 뿌리듯이 이렇게 풍선 안에다 달러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서 뿌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가지고 무작위적으로 배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당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 물가라는 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요, 왜 하느냐? 여러분들 모른다 그러지. 왜 물가는 왜 이렇게 상승하는 거지? 참, 이게 결국은 물가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가 인상. 예?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화폐 수량설이요. 예? 그쵸?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통용되는 거예요. 결국 이 화폐의 유통 속도 얼마나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을 얼마나 물건 사는데 일정 기간 동안 지갑에서 넣었다 뺐다 하느냐라는 정도는 뭐 5회건, 10회건 간에 일정하다고 하고요. 총 생산량 T도 한 기간 동안 GDP는 일정하다예요. 그러면 이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통화량 M과 P는 비례관계다.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얘가 내려가는 관계죠. 네? 그러니까 얘가 독립변수예요. M, 통화량이 독립변수고요. 화폐량, 물가 수준, 즉 인플레이션 수준은 P는 종속변수죠. 그래서 순전히 P는 M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다? 화폐적 현상이다.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수요 곡선을 얘기했어요. 화폐 수요 MD, 그죠? 화폐 수요 곡선이요. 네? 화폐 수요 곡선은 우리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이자율과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네? 화폐 수요는 거래적 화폐 수요 M과 이자율의 함수라 그랬죠. 네? 근데 이자율에 대해서는 감소 함수라 그랬죠. 네? 그리고 통화량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고요. 화폐 공급량은 중앙정부가 그냥 이자율과 관계없이 탁 특정 시점에서 늘렸다 줄였다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MS가 1에서 2로 이렇게 이동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요, R1에서 R2로 이자율이 떨어지죠. 네. 화폐 수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자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 공급량을 떨어지면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지금 정부가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통해서 막 돈을 찍어낸다 그러죠. 뭐 추경 예산을 통해서 뭐 수십조를 푼다 그리고 맨날 돈 푼다 그래요. 예? 그죠? 조선산업 뭐 구조조정한다 그러면서 뭐 수십조를 갖다 퍼준다. 다 화폐 찍어내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맨날 인쇄해가지고 돈 팍팍 찍어내서 그때 그 많은 돈 찍어낸 게 왜 난 없지 그래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가려면요 한참 오래 걸려요. 안 올 수도 있고요. 다 어디로 가냐고요? 궁금하죠?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어요? 기업들이 가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찍어내면요 대기업들이 잔치 벌이는 겁니다. 대기업들한테. 왜요? 조선산업은 뭐죠? 삼성, 현대 다 같잖아요. 대기업들이 큰 정부 프로젝트 따가지고요. 예전엔 1조, 뭐 1,000억 받을 거 2,000억 받고 3,000억 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잔치니까 뭐 돈 푼다니까 헬리콥터에서 돈 푼다니까 아이고 내 주머니에 돈 안 떨어지나 그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통화량을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요, 물가 수준, 즉 인플레이션 부분하고 화폐 가치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는 이 표를 자세히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죠. 물가 수준이 높으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이거 뭐 상식적인 거죠, 그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낮으면 화폐 가치는 높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화폐 가치는 낮은 거죠. 그죠? 그런데 화폐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화폐 가치에 반비례하죠. 그죠? 화폐 가치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화폐를 덜 수요하라 그러죠. 그죠? 화폐 가치가 높다는 건 뭐예요? 이자율이 높다는 거죠. 네? 화폐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낮다라는 건 뭐예요? 이자율이 낮다라는 거죠. 예. 화폐 가치와 이자율은 같이 움직입니다. 이자율. 예? 왜? 기회비용이니까요. 화폐의 기회비용이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 햄버거가 3,000원일 때 5,000원일 때 그건 기회비용 아닙니까? 예? 3,000원보다 5,000원이 비싼 거예요. 이자율이 1%일 때하고 10%일 때하고 화폐의 가치는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화폐 가치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이렇게 수요곡선, 화폐 수요곡선이 있을 때, 우리가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이렇게 공급하면은요, 금리가 하락하죠, 이렇게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이자율 R2로 이렇게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산이 더 부자가 된 거죠. 내가 더 부자가 된 거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죠? 네. 자산이 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는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오르고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이 돼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국내 상품이 싸진 거기 때문에, 더 수출이 잘 되고요. 수입은 감소합니다. 환율도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이자율이 더 떨어져 더 많은 대출을 해가지고 신용 창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총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플레이션이요.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피부에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참 이것이 정확히 예상된 거냐 예상되지 못하냐 뒤통수를 친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물가 오를 거야 뭐 일상적으로 올 거야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우리 이제 비용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에 구두창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현금을 많이 주머니에 넣고 있으려고 해요. 지갑에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좀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현금은 조금 갖고 있고 은행에다 정기예금 넣고 은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은행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구두 밑창이 답니다. 그걸 구두창 비용이라고 해요. 참 웃기는 용어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점에서도 뭐예요? 메뉴표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 짜장면 얼마 이렇게 하고 뭐 짱깨 얼마 뭐 짬뽕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짜장면 한 그릇에 4,500원 했는데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돼요? 짜장면집 아저씨 어떻게 돼요? 이것도 메뉴판 바꿔야 되죠? 완전히 다 바꾸려면 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스티커 해가지고 4,500원을 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죠? 5,000원 다 바꾸려면 안 되겠다. 5,500원 하면 4자를 5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잘라서 붙이죠? 아무튼 그 작업도 노동이죠? 돈 들죠? 메뉴판 바꾸는데 돈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가보세요.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요. 나만 제자리예요. 내가 파는 햄버거만 그거를 늦게 반영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고요. 그러면 내가 파는 물건의 상대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죠? 다른 거는 올라가고 여러분들 다른 애들은 영어 수학 점수 계속 올라가는데 나만 제자리라고 해보세요. 상대적인 내 점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재화의 가격도요. 내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는 늦게 변화시키고 다른 것들이 지금까지 다 변화시키면 나의 상대 가격이 변해요. 상대 가격은 뭐가 중요합니까? 기회비용이죠. 우리가 기회비용에 따라서 소비 선택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과 소비에 굉장히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를 요구시키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요. 이거를 10만 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네? 구매하고 판매했어요. 차익이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차익이 90만 원이요.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네? 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차익을. 그런데 내가 1년 후에 팔았어요. 근데 물가가 3배 올랐어요. 내가 1년 전에 샀을 때보다 지금 현재 3배 올랐어요. 그러면 이 차익이 실질적인 차익이에요? 안 그렇죠? 그죠? 3배 올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10만 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실질 차익은 얼마예요? 100에서 30배니까 60이죠. 근데 세금을 부과할 때 이거 여기다 부과합니까? 아니죠? 그죠? 물가 상승 감안 안 하죠? 그냥 여기다가 때립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나는 물가가 올랐는데 정부 세무서에서 이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억 원짜리 집을 샀다가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 30년 전에 1억 원짜리 집을 사가지고 지금 10억에 팔았다 해보세요. 10억. 네? 양도세를 팔면 이거 9억 원의 양도세가 9억 원에 대가 여기다 양도세를 부과하죠. 그죠? 차액에다. 그죠? 그런데 2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돈하고 같아요?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10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내가 사실 1억 원 주고 산 게 아니라 20년 전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뭐 차익이 있습니까? 10억에서 10억? 차익이 없는데 정부 세무서는 어떻게 돼요? 너 9억 남겼어. 불로소득이야. 와장창 세금 막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를 인플레이션 조세라. 인플레이션 조세. 정부는 사람들의 밑창을 털어먹는 거죠. 예. 지치기에서 돈을 뺏어 먹는 방법을 인플레이션을 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자산을 가진 사람. 그리고 누가 유리해요? 채무자가 유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재벌들이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뭐, 몇십 조를 부채를 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빚을 지면 왜 안 돼요? 탕감 안 해주잖아요. 그러나 대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빚을 지면 나중에 나부도 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세금 가지고 다 탕감해버리잖아요. 예? 예, 이게 공적 자금이라는 것이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은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총수요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총수요가 확장돼가지고, 확장정책, 재정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물가수준 P1에서 물가수준 P2로 상승하죠? 생산량은 확장되지만, Y1에서 Y2로. 생산량은 확장되죠. 고용도 확대되지만 물가수준이 확산돼요. 이쪽을 우리가 수요, 총수요 쪽에서 끌어당겨가지고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비용 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총구국선이 단기 총구국선이죠. 우상향합니다. 단기 총구국선이 어떤 비용 상승, 생산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죠. 예를 들어서 석유값이 갑자기 확 올랐다. 그러면 이쪽으로 확 갑니다. 이게 1970년대 때 석유파동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러면은 여기 P1 수준이었는데 P2 수준으로 이때는 산출량도 감소하죠. 산출량도. 네? 이것을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며 이 현상을 뭐라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써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게 만연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 예? 확정 정책, 금융 정책이 무력화되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는 사실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총수요 부분인데 확장정책, 재량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서 총수요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인데 이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 공급 곡선상에서 보면 이건 생산 비용의 문제거든요. 노동비라든가 원자재 값, 휘발유 값 이런 생산 비용의 문제고 생산 기술의 문제예요. 이런 것이 비용이 상승하면 왼쪽으로 가버리는 것이고 생산성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비용이 원자재 값, 소비를 비롯한 이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하되고 사실상 그러면 필립스 곡선의 이런 그 물가와 실업이라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이 사실상 근거를 상실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이자율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자세히 알아두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을 100만 원 월급 타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정기예금을 한다고 보세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일정 부분 오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는 거냐?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내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명목 이자율이 2%에서 3%로 이렇게 올라가고 뭐 4%로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명목 이자율.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내 돈 100만 원, 1000만 원 저금해 놓은 것에 대한 대가서 내가 은행에서 받는 건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인플레이션율을 빼줘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2% 발생했다 그러면 정기예금 금리가 3%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행에서 받는 건 얼마다? 1%다. 이게 실질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태까지 은행에서 명목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명목 이자율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이게 명목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이 뭐 0%에서부터 뭐 1%, 뭐 최고면 뭐 10%, 뭐 5% 이렇게 쭉 명목 이자율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돼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인플레이션이라고 같이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그 얘기는 뭐냐? 은행은 여러분들에게 꽁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은행이 최고의 사기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은행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저금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요, 여러분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저금에 대한 돈을 맡겨놓은 것에 대한 대가서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피셔라는 학자가 발견을 해가지고 피셔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율은 예금을 하는 예금자들에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손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손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우리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